생각으로 돈을 버는 식당이 있습니다. 기본 메뉴는 60분 통찰력 라떼, 90분 컨셉 브런치, 180분 경영의 양식, 그리고 이름 미식회와 습관의 참만 메뉴까지 생각값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을 파는 식당, 바로 생각식당입니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죽여주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기획자의 생각식당입니다. 저자 김우정, 홍익출판 미디어그룹에서 펴냈습니다. 마케팅 기획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김우정 저자는 3년 동안 약 300명의 손님을 받은 생각식당의 주인입니다. 기획자의 생각식당은 생각식당을 열기까지 약 10년 동안 통찰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 방법을 만들고 훈련해왔던 공부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오랜 경험이 녹아있는 특별한 발상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 원래 하수가 걱정이 많지. 고수에겐 놀이터가 하수에겐 생지옥이지. 영화 신의 한 수의 대사 중에서 수가 높은 사람을 고수라고 부른다. 고수의 반대는 하수다. 고수는 한 수 한 수에 정성을 다한다. 지금 두는 한 수가 모든 승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아디다스의 경쟁 상대는 나이키다. 아디다스는 1924년 독일에서 설립됐고 나이키는 1964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두 회사는 60년 넘게 세계 스포츠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전통의 라이벌이다. 후발주자인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이기기 위해 무수하게 많은 수를 써왔다.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스포츠 시장의 맹주는 아디다스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이키라는 기업이 설립된 후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이키는 설립 후 3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북미와 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을 차례로 석권하면서 아디다스의 강력한 라이벌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런 나이키도 넘기 힘든 산이 있었다. 바로 아디다스가 7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었다. 절묘한 수가 필요했다. 아디다스는 유럽인들에게는 스포츠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유럽 시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나이키가 감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디다스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었다. 나이키는 1994년 드디어 유럽 시장 진출을 선언한다. 1994년 독일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독일은 아디다스의 안방이었다. 나이키는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는 정면 승부 전략을 선택한다. 대회 공식 스폰서 타이틀을 획득하고 출전 선수 2만 명 중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모든 선수를 후원하기로 계약한다.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이미 안방을 내어준 꼴이었다. 아디다스의 구성원들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 30대 초반의 마케팅 매니저 2명이 사장실을 찾아간다. 그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미 폐색이 짙은 상황,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좌절하고 있는 사장에게 매니저들은 제안한다. 사장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키는 마라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머리를 갸웃하며 마라톤의 본질이 뭐냐고 물었다.
마라톤이 어떻게 태어난 스포츠입니까? 2500년 전 페르시아 군에 맞서 싸운 그리스 연합군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을 달려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마라톤 아닙니까? 사장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 다시 물었다. 사장님, 그때 그 병사가 혼자 뛰었습니까? 함께 뛰었습니까? 마라톤은 타인과의 승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장의 눈빛이 살짝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매니저들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희가 출전 선수 2만 명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찾아냈습니다. 매니저들은 사장에게 그 선수의 프로필을 보여준다. 그는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당시 50세가 넘었고 평균 기록은 4시간 후반대였다. 이 사람을 아디다스의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매니저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마라톤을 자신과의 승부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마라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 믿었다. 그가 우승을 위해 대회에 출전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장을 설득한 매니저들은 그를 찾아가 아디다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설득한다. 그는 흔쾌히 아디다스의 제안을 수락한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아디다스는 그의 프로필 사진에 로고만 넣은 티저 광고를 유럽의 모든 스포츠 신문에 전면 광고로 내보낸다. 반응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 그가 유명 선수도 아니고 광고엔 어떤 메시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회가 시작된다. 결과는 나이키의 완벽한 승리였다. 나이키가 후원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하고 텔레비전은 나이키의 로고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아디다스의 모델이었던 사람은 평소 기록보다도 늦은 5시간을 겨우 넘기며 결승선을 통과한다. 아디다스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의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경기 다음 날 다시 유럽의 모든 스포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보낸다. 이 광고에는 완주하는 그 선수의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 옛날 홀로 마라톤 평원을 달려 승전보를 전했던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처럼 우리는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분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이 광고가 바로 세계 최초의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포츠는 살아있다였다. 이 캠페인 이후 아디다스는 지금까지 나이키로부터 유럽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아디다스의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스포츠의 개념을 양분시켰다. 세상에는 2개의 스포츠 콘셉트가 있을 뿐이다. 타인과 승부하는 나이키와 자신과 승부하는 아디다스가 그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캠페인도 바로 스포츠는 살아있다 캠페인에서 출발했다. 문장만 바뀌었을 뿐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아디다스에게 스포츠란 영원히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디다스가 보여준 신의 한 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다. 70년 넘게 소비자를 관찰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혁신해온 의도된 인연이었다. 수는 인간의 정성이다. 결핍.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것이기도 하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대사 중에서. 결핍은 불편함이다.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결핍을 채우면 불편함이 사라진다. 우리 주변에는 결핍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우리는 결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며 살아간다.
결핍은 찾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후쿠이에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어느 겨울밤 감기 몸살로 알아눕게 되었다. 추워서 난로를 켰다. 난로를 켜면 실내가 건조해진다.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 난로 위에 올려두었다. 문제는 소리였다. 물이 끓자 주전자 뚜껑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화가 난 그는 옆에 있던 송곳으로 주전자를 내리찍었다. 송곳은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었다. 송곳을 빼자 구멍으로 증기가 새어나오면서 소리는 줄어들었다. 후쿠이에는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주전자에는 후쿠이에의 특허가 걸려 있다. 결핍을 즉시 해결하자 주전자가 특별해졌다. 후쿠이에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다. 누구나 주전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결핍을 만났을 때 즉시 해결하면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다. 결핍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충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공유된 경험을 찾아야 한다. 나만 불편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셋째,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결핍은 의도를 가지고 공유된 행동을 관찰하면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광고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공 사례 중에 경동보일러 광고가 있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 광고인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동보일러의 경쟁 상대는 귀뚜라미 보일러였다. 1991년 경쟁자였던 귀뚜라미 보일러가 먼저 가스 보일러를 출시한다. 저렴한 연료 비용과 과감한 광고 등으로 귀뚜라미의 가스 보일러는 시장에서 승승장구한다. 뒤늦게 경동보일러도 가스 보일러를 개발했다. 문제는 광고였다. 경동보일러는 후발주자였고 광고 예산도 넉넉하지 못했다. 경동보일러는 유명한 광고 제작자인 이강우 대표와 윤석태 감독에게 SOS를 보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광고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고향의 맛 다시다, 초코파이 정 캠페인, 델몬트 따봉 광고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대의 TBCF 프로덕션 세종문화의 공동 창업자다. 당시 광고를 총괄했던 국내 최초 CM 플래너 이강우는 소비자의 결핍 찾기에 주목했다. 보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결핍 찾기 일주일이 되어가던 무렵 한 신혼부부가 보일러를 사는 행동을 관찰한 두 사람은 광고의 영감을 찾았다. 컨셉이 정해지고 광고가 제작된다. 광고가 방송에 송출된 후 3일 만에 경동보일러의 모든 재고가 동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스 보일러 광고를 송출했는데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까지 모두 완판되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이 광고 이전의 소비자는 보일러는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으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난 후 소비자의 인식은 바뀐다. 보일러의 따뜻한 기능은 당연하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자는 결핍을 채워주는 경동보일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도 광고의 성공에 크게 작용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소 팔아서 서울로 보낸 자녀들은 경제 성장기의 바쁜 일과로 명절에도 자주 고향을 찾지 못했다. 고생하신 부모님께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살았다. 광고는 서울에 살던 지방 출신들의 결핍을 건드렸고 경동 보일러를 부모님 댁에 놓아드림으로써 결핍은 해소됐다. 이처럼 결핍은 찾는 즉시 해결해야 한다. 결핍을 찾는 일이 습관화되면 작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왜곡.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대사 중에서. 왜곡은 편향된 사고다. 편향된 사고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행동이다. 주말 등산로 입구 3355 모여서 함께 등반을 시작한다. 정상에 오르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는다. 남은 쓰레기는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내려온다. 등산로 입구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쓰레기는 집에 가지고 가기 싫다. 보통 등산로 입구를 지나 큰 길로 커브를 돌면 가로수가 한 그루 있다. 그 가로수 아래에만 쓰레기 봉투가 수북이 쌓인다. 정상에서 그곳에 버리자고 약속을 하거나 가로수 앞에 푯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독 그 가로수에만 쓰레기가 쌓인다. 누군가 먼저 쓰레기를 버린다. 우리는 평소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믿고 산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 곳에만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왜곡의 사례는 매우 많지만 눈치채기 쉽지 않다. 왜곡은 무서운 편견이다. 한번 믿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산다.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깨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편견이 태어난다. 왜곡은 비효율적인 경쟁을 만든다. 반창고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왜곡된 경쟁을 해왔다. 우리가 쓰는 반창고의 색깔은 대부분 피부색이다. 그런데 살색은 도대체 어떤 색일까? 흑인과 동양인의 피부색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 동양인의 피부색은 모두 같을까? 한국인의 피부색은? 나와 내 부모 형제의 피부색은 같을까? 내 자녀의 피부색? 쌍둥이의 피부색은 정말 같을까? 엄밀히 말해 규정된 피부색은 없다. 70억 세계 인구의 피부색은 모두 미묘하게 다르다. 우리는 살색 반창고를 붙이고 안 보일 거라 믿으며 살았다. 살색 반창고를 붙인 사람을 본 상대방은 살색 반창고가 보이지만 살색을 붙였으니까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아왔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 살색 반창고는 세상 모두를 속인 왜곡이었다. 반창고 회사 큐레드는 이런 왜곡을 찾았다. 비효율적인 경쟁을 인식한 큐레드는 세상에 전혀 다른 반창고를 내놓는다. 캐릭터 밴드의 탄생이었다. 살색은 어차피 보인다고 생각한 큐레드는 반창고에 캐릭터를 넣으며 살색보다 더 잘 보이는 반창고를 만든다. 그리고 기존 반창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다. 경쟁 제품 대비 재구매율이 4.5배가 넘었다. 반창고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취학 아동이 주요 고객이다. 많이 다치기 때문이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다. 엄마가 슈렉 캐릭터에 큐레드 반창고를 붙여준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슈렉 옆에는 항상 동키가 있어야 해요. 기왕이면 피오나 공주도 함께요. 심지어 큐레드는 아이들의 액세서리로 진화한다.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예쁜 반창고 큐레드를 붙였다. 왜곡을 찾아서 반대로 뒤집으면 새로운 왜곡이 생겨난다. 왜곡을 활용하면 선택받는 제목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제목을 지으며 산다. 보고서의 제목, 게시물의 제목, 책의 제목, 아이들의 이름까지. 단어의 왜곡을 찾아서 반대의 개념을 붙이면 낯설게 하기 효과가 벌어진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낯설게 하기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카리스마, 강하고 차가운. 아우성, 소리, 비명, 주장. 열정, 뜨거운, 격정적인. 우선 내가 꼭 제목에 쓰고 싶은 단어를 노트에 적는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한다면
카리스마의 왜곡을 옆에 적는다. 카리스마의 왜곡은 강하다, 차갑다 등이다. 그럼 앞이나 뒤에 그 반대의 개념을 붙인다. 따뜻한 카리스마, 아우성 앞에는 소리 없는을 붙이고 열정 앞에는 차가운을 붙여보자. 낯설지만 익숙하다. 따뜻한 카리스마, 소리 없는 아우성, 차가운 열정. 이런 수사법을 모순어법이라고 부른다.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표현법으로 모순형용이라고도 한다. 수천 년간 작가들이 사용해온 수사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모순어법을 잘 구사했던 대가는 누구일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그의 모순어법은 모든 희곡 속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구애하는 세레나데를 살펴보자. 사랑이 갸냘프다고 너무 거칠고 잔인하고 사나우면서도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사랑이라네. 모순어법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견된다. 상처뿐인 영광, 밝게 빛나는 어둠, 찬란한 슬픔, 침묵의 웅변, 똑똑한 바보처럼, 가짜인 진짜처럼, 시를 쓰면 이미 시가 아니다. 눈뜬 장님,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등등. 왜곡을 뒤집으면 통찰이 시작된다. 체계. 그대들에게 가짜일지 몰라도 나에겐 진짜 왕이다. 영화 광해의 대사 중에서. 시스템은 약속이다. 사업의 약속은 계약이다. 사장과 직원도 계약서를 쓰고 회사와 회사도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는 믿음의 징표이자 배신을 예방하는 보험이다. 믿을 수 없어서 쓰지만 믿기 위해 쓰는 것이 계약서다. 계약서는 회사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문서다. 그런데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계약서의 절차가 있다. 갑과 을. 계약서 첫 문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하나가 갑이면 하나가 반드시 을이 되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는 관습이다. 갑과 을로 계약하는 순간 평등은 사라진다. 계급이 생기는 순간 믿음은 약해진다. 믿기보다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진다. 계약서의 갑을 표기는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도 사업을 시작하고 7년 넘게 계약서에 갑을을 표기했다. 내가 돈을 받으면 을이 되고 내가 돈을 주면 갑이 되는 방식이었다.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다. 그 회사가 보내온 계약서 초안에는 갑, 을이 없었다. 대신 친과 구가 적혀 있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상대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상대 회사 대표도 10년 넘게 아무 의심 없이 갑, 을을 썼다고 했다. 그러다가 갑으로부터 심한 갑질을 당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처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본질이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 회사의 하청 계약부터 친구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했다. 이후 나도 고객사와의 계약서를 자연스럽게 바꾸었다. 지금도 우리 회사의 기본 계약서는 친과 구로 변기한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볼 때마다 흐뭇하다. 친구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다. 이후 우리는 절차를 진화시켰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영과 웅 또는 상과 생 등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부와 부로 명기한 계약서도 생겼다. 시스템은 파괴다. 썩은 것을 부수고 새롭게 하는 일이다. 손자병법의 도천지장법을 기억하자.
뜻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며 싸울 곳을 찾아서 적당한 사람을 내세운 후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의 순서는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언력. 해답은 질문 속에 있다.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의 대사 중에서 말과 글은 힘이 세다. 언어의 힘은 권력이다. 짧은 글 몇 개로도 통찰은 발현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황인선 작가는 저서 생각 좀 하고 말해줄래 해서 지금 시대에는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다고 말한다. 글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힘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유, 즉 메타포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 등이 대표적인 은유다. 은유는 인생을 바꾼다. 네덜란드의 한 거린이 기차역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는 구걸하는 동전통 앞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쓴 푯말을 세워두었다. 그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이 푯말을 집어들어 글자를 바꾼다. 이후 갑자기 평소보다 수십 배나 많은 돈이 동전통을 채운다. 그녀가 바꾼 푯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봄이 와도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말과 글은 힘이고 권력이다. 말과 글을 훈련하면 분명히 삶이 윤택해진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탁월한 아이디어는 아무나 낼 수 없는 것이다. 오랜 경험이 녹아있는 다양한 메뉴를 드리는 기획식당, 정말 가보고 싶네요.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기획자의 생각식당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